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숨막히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동꼬님. 제가 똥꼬 가는 데는 돌미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저는 분명히 동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짓궂 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동꼬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은 밤인데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겠죠? 네. 저는 귀신을 볼 줄 모르니까요. 근데 귀신을 못 보는 분치고, 야, 현실 공포로는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는 건 또, 진짜, 진짜 제가 좀 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네, 이제 오들오들 떨게끔 만들어주시는 사연이 많은데, 오늘은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키워드 없이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궁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가 동꼬. 오늘 왜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안 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시들무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드는 말씀을 너무 김새니까 안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긴 지방도시라서 서울 경기 지방은 한 시와 그 옆에 시가 규모도 크고 거리가 좀 있지만, 이런 지방도시는 좀 거리도 가깝고 또 지역사회다 보니까 서로서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도 영업사원이니까 이 영업사원분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직이어가지고 매장에 앉아가지고 또 핸드폰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셔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보통 당직을 쓰게 되면은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 친구, 연인, 이렇게 남성 혼자분 오시는 경우는 참 많은데, 여성 혼자 오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어요. 네. 저도 몇 번 없긴 한데 여성 혼자서 매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이 혼자 오셨을 때는 계약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하니까 혼자 오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분도 그 정도 경험은 있으시니까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상담실로 이동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작은 농담에도 굉장히 잘 웃어주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궁금한 점들도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보통 차량을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상담을 쭉 드렸더니 흔쾌히 계약까지 허락을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받고, 차량은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한 보름 후에 할부 진행할 거 그때 조에 들어가고 제가 그때 한번 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성분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여성분이 가고 저희는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보름 정도가 흐르고, 할부랑 현금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드린 거예요. 할부 신용조회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부사 직원한테 신용조회 의뢰를 했더니 문제는 없고 서류만 몇 가지 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문자로 필요 서류가 뭐뭐뭐가 있고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다 내일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매장으로 한번 방문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선생님 계신 곳으로 찾아뵐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러지 마시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대 중반이셨거든요. 사실 내키지는 않아요. 고객하고 밥 먹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는데, 고객이 먹자고 하니까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 시에 어디로 찾아뵐까요? 해서 이제 몇 시에 어디로 만나자 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서류를 받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당연히 영업사원이 결제를 하려고 먼저 나가는데,
그 여성분이 내가 먹자고 했는데 왜 결제를 하시냐고 놔두시라고 하면서 결제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젊으신 분이 그래도 참 이렇게 챙겨주시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제를 하고 차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도착을 한 거예요. 차가 도착을 해가지고 썬팅이랑 블랙박스랑 작업할 거 작업하고 만나서 차량을 드려야 되니까 차 설명도 드려야 되고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차량 내가 받는 게 어떻겠냐. 싫거든요. 솔직히. 특히 저녁 식사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할까 했는데 그냥 차량 인도 날이니까 차량 인도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해서 또 만나기로 해서 가는데 교외로 나가면은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레스토랑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레스토랑이더래요. 갔더니 주소지를. 메뉴판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당했구나. 저번 날에 100만 원께 사주시더니 내가 제대로 빨리는구나. 빨래질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고 결제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여성분이 미리 결제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서. 그래서 와우 개념 있으신 분이다 하고 이제 차량을 드리고 하는데 여성분이 그래도 영업사원을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밥도 식사도 제공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대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더 인사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도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전화 내용이 조금 특이해지는 게 차를 뭐 쓰는데 뭐 이거 어떻게 작동해요 이런 류의 전화가 아니고 오늘은 뭐 계약이 좀 있으셨어요? 오늘은 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이런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객이 참 심심하신 분인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다시 뭐 다음날 또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러면 솔직히 좀 거슬리거든요. 자기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선생님, 근데 혹시 제가 뭐 이렇게 좀 해드릴 일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좀 많이 불편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불편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전화를 이렇게 업무 외적으로 주시는 분은 흔치 않아서 혹시라도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나 해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상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다고 또 달래놨더니 이틀 후쯤 전화가 한 통 왔대요. 차에 문제가 좀 생겼다.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서비스 센터를 들어갈 건데 한번 와줄 수 있겠냐. 혼자 가려니까 좀 걱정스럽다. 그러면은 영업사원이 사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알겠다고 울고 다음날 아침에 서비스 센터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봤더니 차가 멀쩡해요. 고장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계실 때 그런 증상이 있으셨냐. 근데 이런 경우는 많으니까 증상이 나올 때 오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또 밥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선약이 있고 해서 식사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또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번 고맙고 신세지는 것 같아서 선물 하나 가져왔다고 하면서 앵무새 인형을 하나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 사람 팔꿈치에서 손목 정도 길이 되는 앵무새를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밑에 버튼 누르시고 돌비야 하면은 그 앵무새가 돌비야 하고 따라하는 그런 앵무새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그래도 제가 선물로 준 거니까 저녁에 거실에 이렇게 놔두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야, 좀 어린 친구고 하니까는 아이고 그래도 귀엽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저녁에 카톡이 오더래요. 그 딜러님 혹시 앵무새 잘 놨냐고. 그래서 앵무새 차에서 빼와가지고 자기 이제 혼자 3룸에 사는데 거실에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대요. 잘 놨고 앵무새가 말을 너무 잘 따라해서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내주는데 그날 이후로도 막 영화도 보자고 울고 좀 이상한 거예요. 나를 꼬시려고 이러는 건가? 내가 지금 뭐 마음에 드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강하게 푸시가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 영업사원 분의 스타일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여성분이세요. 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근데 너무나 동떨어진 그렇다 보니까 이분도 그쪽으로는 0.1도 생각이 되는 건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말씀을 드렸대요.
선생님, 제가 좀 사실은 불편합니다. 저희가 낮에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뭐 서비스센터 대표님하고 먹든 아니면은 어디 렌트카 사무실 대표님하고 먹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저희는 영업적으로 풀면서 먹어야 되고 쉴 때는 혼자서 좀 쉬고 싶고 저희가 좀 하는 일이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합니다 하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제 오빠라고 그러더래요. 오빠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다가섰는데도 나를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철벽같이 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이게 뭔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디 학교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선을 지켜야 되고 사실은 선을 넘고 계신 건 고객님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을 통화했대요. 저주를 좀 퍼붓더래요. 내 소나기에 걸리고 빠져나간 남자 못 봤는데 오빠라고 다를 것 같냐고. 전화 받기 싫으면 받지마 오빠. 내가 안 할게. 근데 오빠 오늘 일은 반드시 오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오빠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전화를 또 끊더래요. 그래갖고 아 그래 미친 사람 하나 잘 걸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고 살았죠.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저희 브랜드에서 하는 게 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차를 구매하시면서 만족했는지 영업사원 친절했는지 묻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만족도 조사를 할 리스트가 쭉 빠져서 각 지점이나 대리점으로 뿌려져요. 네. 그래서 고객하고 접촉을 먼저 하게 만들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전화를 해요.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지금은 문자인데 옛날엔 전화했어요. 전화가 오면 저도 좀 미흡한 게 있었어도 만족한다고 말 좀 해주시고 매우 만족 좀 이렇게 말씀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아 근데 그 여자가 껴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예. 아이고 마음이 무거운데 어찌됐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통화한 이 내용을 캡처를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 여직원한테. 저도 하고 있는 건데 불편하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래요. 번호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오예 잘 됐다 하고 번호 바뀌었던데 하고 말해주고 끝낸 거예요. 예. 끝내고 한 2달이 넘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여자는 완전히 지워지고 통할 일도 없고 완전히 지워지고 이분이 생활을 하는데 그 집이 혼자서 3룸에 살고 있었어요. 예. 3룸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머무르는 방 그리고 옷방처럼 쓸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작은 거실이 있는 전형적인 3룸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술도 좋아하고 밤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피곤하더래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보통 막 밤늦게까지 놀고 자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한두 시간 내에 이렇게 골아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무겁고 이게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체력이 딸린다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아 내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녔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느낌이 위화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가 달라져 있더래요. 분명히 내가 이건 이렇게 해놓는데 달라져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수도꼭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켜려고 봤는데 손 씻는 수도꼭지가 이 사람은 항상 버릇처럼 차가운 물 쪽으로 완전히 돌려놔요. 왜 그러냐면 전에 고무 패킹이 고장나가지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물이 내려오는 방식인데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은 힘없이 밑으로 내려져가지고 지 혼자 물이 나와가지고 고무 패킹을 갈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놓으면 이게 안 내려놔서 한참 하다 보니까 버릇이 돼서 항상 오른쪽 끝으로 돌려놓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가운데로 이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걸 안 했던가?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묘한 위화감을 느낀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슬리퍼 방향이 반대로 돼 있더래요. 아침에 씻으려고 가는데 내가 요즘 이렇게 몸이 피곤하니 이상하다. 내가 이 슬리퍼를 이 방향으로 안 놓는데 왜 이 방향으로 놔져 있지?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왔는데 식탁에 과자를 까먹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자를 먹었나? 나 과자 안 먹었는데? 왜 과자가 놔져 있지? 나 이거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그냥 몇 가지도 대수롭지 않은데 되게 느낌이 찜찜해지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비밀번호 원래 누르면 이게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도 말썽이네, 얘도 말썽이야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문 열고 집에 들어가서 또 물도 마시고 테레비도 보고 하다가 또 졸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방문이 다 열려 있더래요. 자기 방문, 화장실, 옷방 다 문이 열려 있더래요. 이제 이때 가니까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몽유병이 있던지 정신병이 지금 내가 생겼던지 아니면은 귀신의 소행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확실히 아니다. 예. 그러면서 무서운데 또 그날 돌아오는 저녁에는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또 잊혀질만 하면은 냄비가 갑자기 가스레인지에 올라가 있다든가 아침에 자고 있나니까 예. 이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다가 임팩트가 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방문을 닫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여는데 문을 딱 밀자마자 텅 하고 뭐가 하나 걸리더래요. 예. 그래서 뭐야 하고 나가서 봤더니 식칼이 방문 앞에 놔져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문을 여니까 식칼이 방문에 딱 걸리면서 바깥으로 밀린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놀 수 없어요. 이 식칼은. 그렇죠. 몽유병에 걸렸더라도 구조상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현관문을 봤는데 비밀번호랑 이런 거는 작동도 멀쩡하게 하고 바깥에 창문 쪽으로는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였대요. 3층이긴 했지만 네. 창문 밖으로는 옆에 건물도 없었고 빵 뚫려 있었고 길 까여가지고 누가 타고 넘어온다는 것도 힘든 구조였고 옆집하고도 간격도 멀었고 그러면은 누가 침입하기도 힘든데 침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아무것도 이렇게 건들지도 않고 귀신인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침에 씻지도 않고 그냥 추리닝에 쓰리빠 신고 매장으로 일단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엔 내가 이제 몽유병이 좀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상식적으로 식칼이 거기에 놔져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낸 영업사원 2명이 한 3일 정도 그 집에서 같이 머물러 주기로 했대요. 이제 부탁도 했고 나 혼자 너무 무섭다. 니네 집 가서 자면 안 되냐 이렇게 따지니까 얼씨구나 술판도 버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서 2명이 자기로 하고 2명이 그날 저녁부터 그 집에서 술도 먹고 고스톱도 치고 TV도 보고 놀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한 3일 정도를.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멀쩡하니까 너 꿈꾼 거 아니냐고. 네, 그렇게 물을 정도니까 진짜 아니다고 그랬더니 앞으로는 지각할 것 같으면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서 친하게 지낸 영업사원들이 이제 철수를 하고 혼자 남았는데 생각을 좀 했대요. 아, 내가 착각을 했나? 진짜인가? 어떻게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3일 동안 안 일어난 적은 없는데 그래 한번 자보자. 그래서 이제 잤대요. 잠을 딱 자는데 사람이 그 맨발로 장판 같은 데 걸어가면 쩍쩍 붙는 소리 있죠. 예. 자는데 원래 이 사람이 자면 누가 업어가도 안 일어나는데 그 쩍쩍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잠에서 이렇게 깼대요. 깨가지고 누구야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쩍쩍 가다가 쩌쩌쩌쩌쩌 하면서 쑥 소리가 없어지더래요. 근데 무서우니까 방에서 못 나가고 좀 굳어 있다가 쓱 자기 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야, 이건 귀신이다. 이건 100% 귀신이다. 왜냐면 현관문도 그대로 잠겨 있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영업사원들이 또 입사하고 뭐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또 무당집 하나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집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예. 그런 데는 다 예약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을 하려니까는 한 달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예약 받으시는 분한테 사정사정했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나 무서워서 못 살 것 같다. 좀 한번 보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전화를 주겠다고 그러고 내일 오라고 해서 갔대요. 예. 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다. 이거는 귀신 외에는 내가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한번 점사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무당이 네 놈이 여기 들어올 때부터 네 놈 양 어깨에 타고 온 귀신이 몇 명인 줄 아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더래요. 뭐야? 아니 그래서 그
아, 진짜 귀신이었는갑다. 그러면서 딱 무당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자, 가자, 니네 집으로. 한번 보자, 꼴을. 굴더래요. 그래서 네. 집에 딱 갔더니 무당이 인상을 탁 쓰면서 여기는 사람이 살 터가 아니야. 이런 곳에 네가 살고 있으니까 그만 그 꼴을 사는 거 아니야?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예. 졸지에 아씨 어떻게 해야 되나. 무당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구대야지. 아, 구대야 돼요? 얼마? 그랬더니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예. 그 순간 촉이 오는 거죠. 그래도 나름 우리가 영업사원인데 그쵸. 야, 너는 이 순간 나한테 영업을 하고 있구나. 1,500이 없어요, 선생님. 1,500 있으면 내가 아파트에 살죠. 근데 나 진짜 죽겠으니까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부적이라도 쓰라고 했대요. 예. 부적이 얼마냐고 했더니 300만 원을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300이 없는데 나 수중에 80만 원 딱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랬더니 80만 원은 이제 쇼부를 본 거예요, 무당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들어갔네. 부적을 써주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붙여라. 그리고 이거는 잘 보이게 여기다 붙이고 어디다 붙일지까지 찍어 주시더래요. 예. 그래서 80만 원짜리 그 부적을 여기저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저기다 딱 붙이고 그래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묘한 게 그걸 붙이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이더래요. 예. 그래서 딱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와, 효과가 있나 보다. 근데 하나가 딱 바뀌어 있더래요. 부적이 다 찢어져 있더래요. 부적만 딱 다 찢어져 있더래요. 예. 야, 이거는 진짜 귀신인가 보다. 이거는 진짜 귀신인가 보다. 진짜 무서워가지고 또 빤스바람으로 나가가지고 이번엔 친한 친구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동안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일이 일어났는데 나 이제 무서워서 내 집 못 들어가겠다. 나 니네 집에서 좀 살다가 나 집 옮겨 쓰겄다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공대 출신이기도 했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냄비가 가스레인지에 올라가 있고 식칼이 네 방문 앞에 놔져 있는 거잖아. 부적이 찢어져 있던 거잖아. 잘 생각해봐. 외력이 있으려면 뭔가 힘이 작용을 해야 돼. 이거는 귀신 아니야. 사람이지. 사람 아니고서는 옮길 수는 없는 거야. 야, 만약에 귀신이 있다 치자. 귀신이 식칼을 옮길 수 있다 치자. 너 그럼 그 귀신하고 쇼부 잘 쳐. 넌 전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될 수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아무리 귀신이어도 식칼을 옮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발자국 소리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2, 3일 정도 더 있다가 이 친구가 쭉 해주는 얘기를 2, 3일 들으니까 귀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그라들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자. 들어가서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냥 방을 빼자. 이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 들어가서 또 물 마시고 놀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내 친구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이틀, 3일, 일주일이 넘었는데 딱 그 다음날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지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후라이팬에는 계란이 익어 있고 방문은 다 열려 있고 TV는 틀어져 있고 누군가 계란 후라이까지 해놔준 거예요, 이거를. 예. 이거는 귀신은 아니다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다. 그러면 내가 한 건가? 머릿속이 이제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은 일대로 못하고 있고 이미 그때는. 그러다가 머릿속에 딱 생각이 스쳐간 게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하나 설치를 하자. 그래서 집에다가 놓는 그 카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14년도에는 지금처럼 흔하게 그런 시스템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견적을 냈더니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썬팅샵에 가가지고 그 밤에 제일 잘 보이는 블랙박스가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이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이거 공기계 굴러다니는 거 하나 없냐고 그랬더니 예. 그 비싼 건데 굴러다니는 게 어딨냐고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를 빌려온 거예요. 블랙박스를. 그리고 블랙박스는 12V로 작동을 하니까 220V를 12V로 바꿔주는 그 선이 있거든요. 예. 그 끝에 시거잭으로 나와 있고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갖고 와서 그 거실에 TV 다이 뒤에다가 선 꽂고
시가잭에다가 그 만들어준 블랙박스 선 꽂을 수 있게끔 해서 꽂고 블랙박스를 셋톱박스 위에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이야. 살짝 예. 올려두고 자기 네. 방 쪽이랑 다 보이게끔 올려두고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답이 나오겠지 라는 드디어. 생각을 가지고 올려두고 잤는데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다려지는 게 있으면 자다가 깨지잖아요, 사람이. 그날도 생각보다 졸음이 많이 와가지고 잠을 푹 자는데 아니야 다를까 되게 일찍 깨진 거예요, 잠이. 왜 그 블랙박스를 막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잠에서 깼는데 그 쩌벅쩌벅 소리 있죠, 그 발 붙는 소리, 그 소리가 방 밖에서 나고 있더래요. 쩌벅 쩌벅. 근데 조용히 있어봤대요. 그냥 이번에는 누워서 가만히 있어봤대요. 그랬더니 방문이 싹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실눈을 살짝 뜨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시카를 들고 들어오고 있더래요, 자기 방을. 오,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상황이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당사자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일했던 저희 회사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몸이 굳어서 못 움직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면 찔릴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지. 자기 배 위쪽에다가 칼로 이렇게 배를 가르는 신용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쪽에다가도 여기 칼만 이렇게 대보고 이러는데 제가 그것까지 들으니까 못 움직이는 게 왜 못 움직이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한참을 그러더니 다시 시카를 부엌에다 넣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현관문을 열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이런 노이로제를 겪다 보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하루에 한 번씩 바꿨거든요, 이 사람이. 그 날짜로 바꿨다고 그래. 자기도 까먹으니까 오늘이 1월 13일이면은 0113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날짜로 계속 바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도 신기한데 들어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가고 조용히 한참 더 있다가 완전히 갔겠거니 하고 나가서 블랙박스를 뒤에를 터치를 한 거예요. 딱 누르니까 그 블랙박스가 밤에 이렇게 놨을 때는 모션 감지 기능이 있거든요. 모션 감지 녹화가 10건 이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SD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에서 영상들을 봤더니 현관문이 되게 자연스럽게 쓱 열리면서 여자가 자기 집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고 칼을 꺼내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그 행위를 하고 나가 있는 게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거예요. 와, 증거다, 이거. 예. 옳았구나. 너 걸렸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이제 하니까 경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신고를 하면은 아이고 선생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저희가 요원을 출동시키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사건 접수를 하고 현장을 감식할 수 있는 감식반이 오고까지가 며칠이 걸린대요, 이게. 신고하면 이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이 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감식반이 와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요구를 했으니까 지문 채취랑 이런 걸 다 요구를 했으니까 그 원룸에 있는 1층에 있는 CCTV 그다음에 그 방에 있는 지문이랑 다 채취를 하고 이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답이 나왔는데 생각하셨던 그 여성분이 맞아요. 그치, 손님. 그 손님 여성분이 그분이 맞는데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이분 아랫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 층에. 왜냐하면 차를 계약을 할 때 그 집 주소랑이 다 들어가는데 집이 옮겨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 쪽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더 했대요. 이거 그냥 단순히 내 집만 들어온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우리 집 번호는 어떻게 열었으며 이거는 파헤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경찰 쪽에서 통장 내역까지 다 조사를 했대요. 핸드폰 내역부터 다 조사를 했더니 나온 게 뭐냐면은 일단은 심부름 센터가 나왔어요. 거기서. 심부름 센터. 예. 이 여성분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남성을 어떻게 보면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을 한 거예요. 스토킹을 한 네. 건데 개인이 하기엔 한계가 존재를 하니까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첫 번째 의뢰를 한 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사나를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건 되게 간단하니까. 예.
주소를 알려주니까 그 다음으로 요청한 거. 이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서 소방 관련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몰래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파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요구한 거. 이 남자 집에 달려있는 비밀번호 키하고 똑같이 생긴 비밀번호 키를 하나 구해줘서 장착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소리 안 나게. 왜 그랬나 했냐면 우리가 도어락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밀번호 누르지만 마스터키 있죠. 그 자석처럼 생긴. 그러면 남자가 비밀번호 바꿔도 여자는 늘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갑자기 비밀번호 키가 소리가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요구한 게 그 자취하는 사람들은 보통 생수를 많이 사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여자가 처음에는 집만 들락날락 하다가 생수가 있는 걸 발견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저 생수에다 티 안 나게 수면제를 조금씩 섞어주면 안 되겠냐고 거기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생수랑 똑같이 생긴 생수를 구해서 심부름센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생수를 바꿔치기까지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건 뭐냐면 14년도, 13년도, 15년도 그 사이에 심부름센터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던 시기예요, 그때가. 예. 그래서 단속도 엄청나게 했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주도 많이 했었고 그게 기승을 부리던 시기인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괜히 졸리고 몸이 힘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뭐 소리를 듣고 깰 수도 있으니까 수면제를 거기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그런데도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뭐냐면 친구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들이 안 풀렸는데 여기서도 되게 소름이 돋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 이 여자 집을 이제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찰 쪽에서도 수색을 했는데 박스 안에 인형이 8개가 들어가 있는 큰 박스가 발견이 된 건데 네. 그 8개 인형이 뭐냐면 앵무새 인형이에요. 그 사람한테 선물을 했던 앵무새 인형. 예. 앵무새는 3마리 남아있고 그 박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나머지 5개 공간은 비어있더래요. 근데 그 앵무새가 뭐냐면은 그 안에 쉽게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핸드폰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 안에. 아, 소리, 뭐, 화면 다 되겠구나. 화면은 안 되고 소리. 아, 소리만.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앵무새도 충전기 꽂고 그렇게 활보를 하고 다닌 건데 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 스토킹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여자 집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되게 소름이 끼치는 게 자료? 예.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법. 이런 자료들이 그 집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헐.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법.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배, 얼굴 이쪽에다 이렇게 막 긋고 한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대보고. 예. 그게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법에 나온, 그러니까 바로 만들 수는 없고 이렇게 빼낼 건 빼내고 또 봉합할 건 봉합하고 그렇게 사람을 미라로 만든다고 써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아니다. 와.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 쪽에서도 얘기하기를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온 사건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한 사례도 굉장히 적은데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 사례를 뭐 예를 들어보자면 예. 처음에는 이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만 스토킹을 하면 할수록 분노가 커진대요. 굉장히. 이 사람을 내가 가질 수 없고 이 사람은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여자가 미라로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분노의 마음이 커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칼을 들고 왔다 갔다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무슨 사단이 나도 당신은 났을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그 여자 방에서 발견된 그 인형들 안에는 전부 다 그 핸드폰처럼 통신료를 매달 내고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놓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미 5개가 비워져 있는 거 보니까 당신 말고도 피해자가 이 사람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결론까지 내렸는데 어찌됐건 이제 사건 접수가 완료가 되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집행유예만?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 거랑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한 거랑 법적 처벌이 달라요. 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한 사례는 거의 많지 않았고 또 실제로 어떠한 상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인가 싶어요, 저도. 아니, 근데 근데- 이거 특수 주거침입 그거 아닌가요? 맞죠? 네. 그것만 있어요. 심부름센터 4주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찜찜하긴 한데 누군지는 알았잖아요. 예. 이 사건의 원흉이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집은 이사를 했고, 근데 이사를 하면서도 이게 의미가 있나 싶더래요. 왜 그러냐면 심부름센터를 또 시키면 얼마든지 자기 집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단순히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드리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 저희 매장에 한두 번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귀종님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해본 정말-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지금 10,000명이 넘으니까. 큰 돈 안 들여도 돼요. 그 정도는 큰 돈 안 들여도 돼요. 근데 오, 이 당사자가 유명인일수록 액수는 커지겠지만 네.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너무 네. 쉽게 그것도. 그래서 이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또 당직 쓰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남은 임팩트가 그거더라고요. 당직을 쓰고 있는데 예.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보고 놀다가 비 오는 날이었대요. 이렇게 창밖을 봤더니 우산을 쓴 여성분이 길 건너서 이쪽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체형이며 뭐며 그 여자더래요. 딱 고개를 들고 마스크랑 이런 걸 다 쓰고 있어서 얼굴 모르고 눈만 딱 볼 수 있는데,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싹 돌아서서 갈 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 사람은 분명히 느꼈대요. 저거 그 여자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퇴사도 했고, 이 이후의 얘기는 몰라요. 이 이후의 얘기는 모르는데, 이분이 이 일을 겪었을 당시에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브랜드 쪽에서는 공지가 내려올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전체 공지로. 예. 지금도 중고차 사기건 같은 경우가 신차 영업사를 통해서 일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하라고 전체 공지를 내려줘요. 예. 저희한테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조심해라. 그때 전체 공지가 내려왔던 사건이어서 모르는 영업사원이 없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건 진짜. 그래서 되게 식상한 얘기예요. 스토킹을 한다는 게 되게 식상한 얘기인데,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이 미라라는 이상한 그게 껴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얘기해보면 귀종님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니, 동네 꼬마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토킹 썰 뭐 되게 많았어요. 저희 방송에서 나온 거. 예. 제일 예, 무서운데, 이거? 제일, 너무 방법이 특이한데요? 되게 치밀하죠. 와, 이건. 아, 그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나올지 동네 꼬마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갱신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저도 이쪽을 야. 파다 보니까 주변에 영업사원 네트워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반인들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워 들을 수 있는 범주가 확실히 크긴 크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그건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아,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목격을 하거나 들었어요. 근데 그냥 본인의 직업에서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얘기로 했을 때는 엄청난 걸 수도 있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예, 많은 분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냥 내 기준에선 별거 아닌데 이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레전드라고 해주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동네 꼬마님도 이런 거 사소한 거 있어도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예. 정말 또 사람이 무섭다라는 걸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스토킹 법이 바뀌었죠? 최근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처벌을 아마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법안이 개정이 돼서 스토킹도 범죄로 이제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스토킹 중에서도 이렇게 거의 영화 미저리 같은 거진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이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겪었던 사람이 무서운 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카톡 제보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김양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고, 장례식장에 오면 안 되는 조문객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배경이 장례식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김양희님께서는 귀신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나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살짝 금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알고 계시는 금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를 챙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예식장에서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일. 오호, 예. 요걸 한 4가지 정도, 그 정도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조문 갔을 때 겪었던 일인데, 잠깐 일했던 곳의 어른, 직장 상사죠. 네. 이분의 아내분 상이었어요. 네, 조문을 가면 바로 정면으로 영정사진이 있고, 단상이 있고, 오른쪽으로 유가족, 그러니까 고인에게 인사드린 후 조문객이 왼쪽으로 가서 서로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이제 국화꽃을 놓거나 향을 꽂아야 할 텐데, 이제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보니까 향 꽂는 곳 바로 앞에 어떤 여성분이 3대 옷? 예. 하얀 옷 같은 걸 입고 계신데, 일본 영화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기모노 입은 여성분들이 앉아 계신 모양 있죠. 예. 그런 태도로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다리 위에 가지런히 올리시고 굉장히 단정하고 다소곳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지? 뭔가 종교적으로 다른, 내가 처음 겪는 그런 조문 방식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생각을 금방 접었던 게, 조문드릴 차례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여성분의 얼굴이 영정사진 속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본인 장례식 조문에 그렇게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직장 어른의 아내분이시겠죠? 이분이 조문하는 분들의 얼굴을 엄청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고개를 막 돌리면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었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눈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나 왼쪽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선을 한번 돌려보셔요. 눈만. 그러면
눈이 누군가를 째려보는 듯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조문객들 한 명 한 명을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다가 제 차례가 돼서 조문을 하러 올라갔는데 이분이 너무 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예. 그래서 그냥 그 국화는 옆쪽에서 뽑아서 단상 위로 올리니까 제가 일부러 향 대신에 국화꽃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네, 절을 하고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던 분이 제 눈앞에서 눈 진짜 엄청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 옆에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인연인가? 아닌가? 인연인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 뭐야. 너무 무섭잖아요. 인연이 아니라고 하죠. 예. 말하면 또 달라붙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예. 유족 인사드릴 때도 고개도 못 들고 앞에 계신 그 유족분 무릎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사드리고 나와서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 귀신이 손님들 식사하는 자리로 막 걸어오시더라고요. 예. 오셔서는 식사하는 손님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보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근처 테이블로 오시니까 점점 더 긴장되더라고요. 예. 들어보니까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인연인가? 아닌데? 인연인가? 이러시는데 이거 진짜 누구 찾고 있다 느꼈던 게 그 제 등 뒤에서 우리 애기들 꼭두각시 그런 춤 있잖아요. 예. 그 어깨 너머에서 앞쪽으로 얼굴 보려고 내다보는 그런 동작. 그 이름 뭐였더라? 앞에 그 애기 앉아 있으면 뒤에서 신랑 역할 맡은 애가 맞아. 요리에서 얼굴 보고 저리에서 얼굴 보고 하는 그 느낌으로 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보면서 저를 보고는 인연은 아까 봤고 이러세요. 예. 인연은 아까 봤대요. 얘는 봤으니까 아닌 거 안 돼요, 자기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누구 찾고 있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여자 손님들을 그렇게 보고 다니시는데 3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여성분을 딱 보시더니 예. 그 손님 등 뒤로 가서 머리카락을 팍 낚아채고 막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오, 예. 차차차차차차 모르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냥. 예. 전 여기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한 손으로는 그 여자 손님 조문객 머리채를 잡은 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혀를 막 뽑는 거예요. 예. 어릴 때 한 번쯤 본 그 모자에서 망국기나 손수건 계속 나오는 마술 있잖아요. 오, 예. 거기서 나오는 손수건 마냥 혀를 뽑아요. 이거를 뽑아서는 그 여자 손님 머리채랑 묶는 거예요. 예. 전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자 손님이 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고 가야겠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혀랑 머리랑 묶인 채로 같이 따라가세요. 제가 이거 너무 넋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장례식을 직장 어른이니까 같이 직접적인 뭐 친분이 있어서 간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사연이다라던가 그런 건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 좀 빠지고 나서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산모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목을 매는 방법을 쓰셨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혀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뭐 돌아가실 때 방식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이러고 장례식은 갔다 왔는데 한 3달 정도 후에 다른 회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그 회사에서는 내부 전산에 공지 같은 걸로 경조사 알림이 좀 뜨거든요. 거기에 3개월 전 부인상 치른 어른 재혼 공지가 떴더라고요.
재혼을 이렇게 공지를 올리는지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뭐 일단 올라왔고 상대방이 그 초혼이셨던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 청첩장을 봤더니 3개월 전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와. 혀랑 머리채랑 묶여서 장례식장을 나갔던 그분이시더라고요. 예. 뭐 행간에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로는 애초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유 자체가 남편분이 다른 분을 마음에 품는 그런 행동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이후에 저는 학업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서 어떻게 됐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다시 재혼하신 것도 끝났다고. 네. 오. 근데 네. 어떻게 장례식장에 올 수가 있지? 그러고 그죠. 나서? 그러니까 아마 두 분만 알고 계시는 남편분과 그 여성분만 아는 그런 관계였나 봐요. 그래서 아마 야. 그분이 인사는 안 드리고 바로 식사 자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조문 앞에 앉아 있다가 식당까지 찾아오지 않았을까? 야.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저기 안 거치고 그냥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 진짜로 귀신 보시니까 별의별 거 다 보시겠네요. 다 알고. 네, 이렇게 맞춰서 좀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사실. 그렇겠다. 아, 이거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그쵸. 절대로 이런 불륜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찾아가지 마세요. 예. 진짜 큰일 납니다. 안 하시는 불륜도 게 하지 제일 마시고. 좋고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가지 마셔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뭐 아저씨도 무서웠고 저는 그렇게 머리 산발해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도 너무 무서웠고 예. 혀가 그렇게 머리채랑 묶는 거를 보고 저는 진짜 경악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묶이나 싶기도 한데 이 머리끈으로 머리 묶듯이 혀로 확 감아버리시더라고요. 이야. 그럼 또 다른 경우도 대단하다. 있었나요? 다른 이야기는 이건 제가 친구 중에 장례식장 알바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대타로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귀족님들께 말씀드릴 때는 보통 반년 이상 한 직업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게 직업 계단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직종을 제가 피했던 이유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장례식장, 병원, 영안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김양희님 더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도 예식장은 분위기도 밝고요. 아, 낮에예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혼자 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그 느낌과 분위기부터 너무 달라서 제가 예. 안 했단 말이죠. 제가 가능하면 피하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좀 됐는데 그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분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시라고 하죠. 옆쪽으로 자꾸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눈 가장자리에 뭔가 걸리는데 괜히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색깔이 바뀌어요. 흔히들 뭐 검은 게 쑥 지나가더라. 뭐 하얀 게 휙 지나가더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빨강색도 아른거리고 파랑색도 아른거리고 뭐 검은 커튼이 눈앞에 휙 이렇게 치는 것처럼 지나가는 느낌? 이런 게 계속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 주변에서. 예. 그래서 좀 긴장되더라고요, 슬슬. 아,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막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면서 야, 나한테 이상한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전체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 관리해 주신 분이 저보고 조문하는 장소에 계속 꽃이 흐트러지니까 가서 정리 좀 다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단상 위에 있어야 되는 꽃들이 막 바닥에 막 떨어져 있고, 단상 위에도 예쁘게 약간 아치형으로 공작 뒤에 무늬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막 다 뒤틀려 있고 영정사진도 넘어가 있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제가 분명히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장례식이다 보니까 괜히 좀 쎄한 기분 들어서 이걸 정리하다가 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탁 들었어요. 근데 그 영정사진 있고 꽃으로 돼 있는 단상 부분 있잖아요. 조금 높은 부분. 그 위에서 그 무당들이 입으시는 오색 색동옷 같은 화려한 옷 있죠. 예. 그 옷을 입은 귀신이 영정사진 옆 단상 위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상에 꽃장식이 있다 보니 그 길이가 짧지는 않을 텐데, 아마 제가 팔 양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했을 때 그 정도 길이? 근데 그 길이의 단상을 전부 뭐 무대로 쓰는 것처럼 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팔을 하늘로 해서 막 흔들고. 예. 여기서 너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무당 옷 입은 귀신이 단상 위에서 펄쩍펄쩍 막 뛰고 있으니까 그 단상 아래에서 어디서 뭐 하던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6명? 예. 누구는 절을 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빌고 있어요.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우리 전설의 고향? 네. 그런 프로그램 보면 어머님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막 장독대에 빌 때 하는 그런 모양처럼 빌고 있더란 말이죠. 꼭 무슨 군 놀이하는 것 같았어요. 예, 부술한다기보다 군 놀이 막 재밌게 우리 엄마 아빠 놀이하는 것처럼 예. 그런 군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꽃 정리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솔직히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 책임자 분 보고 저 혼자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겨우 정리를 하고, 예상한 대로 3일장 내내 꽃 계속 떨어져서 주워두고 계속 그랬어요. 얘네 3일 내내 이랬거든요. 와. 다른 귀신들은 모르겠는데 이 무당 귀신은 너무 무서웠던 게, 예. 영정사진 앞에서 그렇게 구슬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헤 하는 느낌으로 웃어요, 얘가. 예. 근데 이 귀신이 헤 하고 웃으니까 입에서 피가 하얀 국화 위로 훅 떨어지는데 오. 이빨이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어떤 모습 생각하시면 되냐면, 액션 영화나 스릴러 영화 종류 보면 싸움하다가 입 한 대 탁 맞으면 입 터져서 치아 빨갛게 물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웃을 때 입 가장자리로 드라큘라처럼 피 한 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 입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입을 확 하고 열면 물이 훅 하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피가 단상 위 꽃 위로 바닥 위로 쏟아져 내리고, 웃고 있는 입안 치아 사이사이에는 그 핏물이 들어있던 거죠. 야. 이거를 눈 마주칠 때마다 하더라고요. 3일 내내. 이걸 또 실제로 보셨으니까 이렇게 묘사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진짜 거기 뭐 안에 가서 뭐 해라 간 거 너무 싫어서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예. 뭐 시킬까봐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랬는데, 좀 여담이긴 한데 고인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라도 여러 사연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고인은 원래 지병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예. 지병이 있으신 분이었고, 병이 낫고 싶어서 가짜 무당인지 허주를 모시는 무당인지랑 연결이 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빚을 내가면서 투자를 하셨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앓다가 말기에 각혈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문하는 곳 그 단상 앞에서 군놀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색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더 기괴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만 이 귀신들이 가짜 무당과 고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이런 사연을 알고 지나가던 애들이 놀고 있는 건지, 예. 이거는 잘 판단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귀신이 많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예.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뭔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없으려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하자면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상관없는 그런 귀신들도. 상관없는 애들이 와요. 상관 있는 애들보다. 상관 있는 애들은 한 명밖에 없겠죠. 그 당사자일 테니까. 그러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데리고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먹으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사연과 제가 목격한 이 귀신들이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만큼은 정말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장례식장 가서 어떤 식으로든 고인을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로 제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우리가 경조사를 챙기다 보면 아주 가깝지 않더라도 내 의사와는 또 별개로 예.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장례식의 빈소를 찾았는데 이 이야기의 고인은 지인의 아들이었어요. 예. 부모님보다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식사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갔어요. 근데 식사 자리가 여기는 좌식이었어요. 네. 앉아서 먹는 그런 곳이었는데 같이 온 일행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이 좀 느껴져서 테이블 아래를 봤거든요. 근데 그 젊은 남자가 그 테이블 아래에서 제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앉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자가 제 종아리를 베고 양반다리 하고 있는 제 종아리를 베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테이블 아래에서. 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사람 눈 보면 굉장히 반짝여 보일 때가 있거든요. 희번뜩거린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더벅머리에 눈 흰자에서 광채가 나는 젊은 남자였어요. 예. 이런 남자가 뜬금없이 양반다리 하고 있는 제 종아리에 얼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양반다리 하고 계시면 거기에서 우리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저 허벅지 베듯이 이렇게 제 종아리를 베고 눈을 위로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놀릴 수가 없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움찔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턱 막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예. 저보고 조용히 하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못 알아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조문한 그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영정사진에 그 얼굴의 형체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누가 됐든 뭐 하는 행동이 무서우니까 모른 척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하고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일행끼리 같이 밥 먹는 와중에 그 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떤 아들이었다더라,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다더라, 착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남자 귀신이 기분 좋게 웃는 거예요. 오. 되게 수줍다는 듯이
좋다는 듯이 웃다가 테이블 아래를 낮은 보복으로 기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엎드려서 하는 보복. 그거를 기어서 다른 테이블 조문객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는데 저희 얘기를 듣고 이렇게 웃는 건 이 애가 아마 칭찬 듣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남자 귀신이 제 바로 옆 테이블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다리만 안 대고 있다 뿐이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좀 주시하면서 옆 테이블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 싶은 말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젊은 놈이 어쩌고 뭐 굳이 그런 곳을 가서라던가 네. 어릴 때부터 부모 속 썩일 때부터 알아봤다라던가 네. 그런 종류의 말이었는데 이 남자 귀신이 막 씩씩거리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예. 그걸 나오더니 그분들이 드시던 소주잔과 음식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예. 자기 욕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이러고 나서 거기 있는 테이블 전부를 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남자 귀신의 태도만 봐도 그 테이블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왔는지 안 드는 소리가 나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이 남자 귀신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기는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정도라서 저는 다행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령 자기 욕했다고 마음 나쁘게 먹어서 죽이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얘는 침을 뱉었지만 내가 데려가야겠다. 내 욕했으니까 같이 가자가 돼버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한 예의이기는 하지만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 기종님들은 가시면 진심으로 좀 위로하고 오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 듣고 있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려서 그렇게 흉을 본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네. 그 염하고 나서 마지막 가족분 볼 때도 귀가 가장 마지막에 다친다고 한마디씩 해라고 하시잖아요. 맞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 물론 제가 말했던 게 굳이 귀신을 봐서라기보단 당연한 예의기는 해요. 그럼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산 사람은 살았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지라는 생각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뭐 어떤 나쁜 마음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분의 속마음까지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충분히 조심하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와, 이런 경우도 있네. 그럼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도 네. 이제 비교적 좀 흔하게 알려진 장례식 금기에 관한 건데 임산부는 원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맞아. 예.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임산부는 장례식에 안 가면 좋지만 아직 뭐 배가 많이 부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유가족 중에 임산부가 있어도 장례식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게 또 관례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면 뭐 가시라고 할 거예요. 뭐 하겠지만 그래도 아예 장례식장 빈소 안으로 조문을 하기보다는 밖에서 인사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앞에 이야기처럼 저는 똑같이 장례식 아르바이트 대신할 때 일인데 네네. 어떤 분이 되게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셨어요. 제가 출산을 안 해봐서 몇 개월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배가 꽤 불렀으니 한 7개월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정도 되는 임산부 때 오셔서 조문을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냥 뭐 오셨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이 임산부 옆에 웬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셨어요. 하얀 머리를 하고 상투를 탁 올리시고 그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 그런 것 마냥 근엄하게 딱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임산부 조문객의 배를 엄청 인자하게 쳐다보시다가 저랑 또 눈이 마주치면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 임산부 조문객 집안의 어른이라던가 네. 뱃속의 아기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조상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뭐 일하면서 보다 보니까 임산부 조문객 배를 막 쓰담쓰담 하시기도 하고 그 배에 귀도 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밤이 깊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저도 그냥 이제 근처 구석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꽤 가까운 분이셨는지 이 임산부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 앉아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는 그 타이밍에 그분은 계속 계시고 뭐가 보이고 하니까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죠. 눈이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서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귀신이 배를 스탐스탐 하시다가 손이 점점 빨라지는데 그게 스탐하는 게 아니라 손톱으로 땅을 파듯이 임산부의 배를 팍 긁어냥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서 제가 완전 굳어서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귀신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배는 그대로 팍 긁으면서 눈만 위로 탁 치켜떠서 저를 보더라고요. 예. 그 보면서 뭐 이러고 웃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 예. 그 흡사 그 소리는 강아지들 엄청 더울 때 내는 이런 소리 있죠. 아, 예. 그런 소리랑 비슷한데 그래도 그 행동과 소리의 그 기괴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저는. 예. 미쳤다. 진짜 딱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점점 머리가 검정색으로 변하고 얼굴 골격도 조금씩 작아지면서 웬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뭐야? 이러는 와중에 얘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저 임산부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당시 막 머리를 굴리다가 자리라도 한쪽으로 좀 몬다고 이제 손님들 다 갔으니까 예. 그렇게 좀 핑계를 대서 한번 자리라도 옮겨볼까? 그러고 나서 저 귀신 반응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산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예. 저 정말 바로 119 전화했거든요. 예. 너무 겁이 나서 119가 오는 동안에도 배가 아파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여자가 웃겨 죽겠다고 웃고 있는데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 이 여성분 가족분들을 모시고 옆에 방 있다고 빨리 옮기자고. 혹시 자리라도 옮기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선도 그거밖에 없어서 막 옮기자 저 뒤에 방 있다 이러고 있는데 막 업고 앉고 막 분위기가 엄청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얘가 그 군중 하나 무리인 것처럼 막 따라오면서 막 손뼉을 치면 끼끼끼끼 이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얄미워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진짜 딱 제가 그 기분이었어요. 근데 얘가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긴박한 그 순간에 혼자 좋다고 막 끼끼끼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죄송한 말인데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그러고 막 혼자 막 돌아다니고 저희는 방으로 옮기고 하는데 얘가 방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119밖에 답이 없다.
이러는데 다행히 한 5분 안 넘겼어요. 병원이다 보니까 진짜 빨리 왔어요. 예. 그리고 임산부를 싣고 가시는데 침대로 옮길 때 보니까 하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모시고 가시고 순식간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얘기는 길게 했지만 저도 숨 돌리고 있는데 그 빨간 원피스 입은 키키키 웃던 그 여자가 물끄러미 임산부 조문객이 간 방향을 보고 터덜터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예. 다행히 임산부 그분을 따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마 그 병원 장례식장의 령이었나 봐요. 제가 빈소 입구에 서서 그 여자가 가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빨간 원피스 아래로 보이는 종아리부터 맨발이었어요. 맨발까지 떼꾸정물이 가득한 거예요. 막. 아이고. 그래서 뚜벅뚜벅 장례식장 복도를 맨발로 걸어가는데 보는 동안 기분이 되게 춥고 시리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사실 한 5발자국?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영겁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발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예. 자세히 보니까 피였어요. 아, 뭐 하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떼꾸정물이라고 생각했던 곳부터 피가 말라붙어 있던 거였어요. 그 떼꾸정물이. 예. 그렇게 피를 따라서 시선을 위로 옮기다 보니 이게 자세히 보니까 원피스가 빨간 원피스가 아니라 피에 젖은 원피스였던 거예요. 예. 많이 했나 봐요, 하혈을. 네. 왜냐하면 그 빨간색 틈틈이 본연의 옷색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색깔이 보였거든요. 나. 그렇게 걸어서 병원 모서리를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보였던 거와는 다르게 좀 처량한 느낌도 있었어요. 네. 약간 뭐랄까 광란의 파티를 한 다음에 공허한 뭔가 이제 사람들도 많고 소통을 하다가 싹 빠져나간 뒤에 그 조용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임산부들이 장례식장을 가도 되냐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급적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 이제 미신을 조장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품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면역력 약하신 분이 가면 또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뭐 상문 든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런 네. 걸 믿든 믿지 않으시든 그럼 차라리 과학적인 이런 면역력이라던가 그런 거 생각하셔서라도 조금은 그래도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다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괜히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네. 괜히 나온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느끼기에도. 네. 굳이 그거를 괜히 만들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상갓집 음식 싸들고 오지 말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챙겨줘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할머니한테 진짜 등짝 맞았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제가 들고 오는 내내 막 발자국 소리 들리고 이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누구 따라온다 했더니 그거 그냥 밖에 다 버리시더라고요. 아, 귀신밥인데 왜 들고 왔냐고? 예. 전 가져가라니까 가져간 거긴 한데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괜히 나온 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왜 할아버지 모습에 그런 연가였다가 갑자기 여자 귀신으로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그런 표정, 행동 자체는 좀
거부감, 경계심을 좀 낮추는 행동과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표현을 할 때도 조상신인가 보다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계하지 못하게. 마치 꼬리 9 달린 애가 예쁜 여자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변신의 귀재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장례식장이니까 금기 조금 익숙한 거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아, 난 진짜 김양희님께서 그 귀신 흉내낼 때, 나 미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귀신 보신 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쵸. 왜냐면, 일반적이지가 않아. 나 그럴 때 좀 막 느껴요, 그런 거. 좋다. 이런 거. 왜 그러셔요?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한 자극이 아니면 자극이 안 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색다른 게 또 필요해. 막 진짜 상상도 내가 못했던 거. 이런 게 나왔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있어요. 아마 귀종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듣고 본대로 느껴주시면 좀 그게 더 감사한 일이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김양희님께서 장례식장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이런 금기사항이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임신을 했을 때 장례식장을 가면 안 된다. 가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장례식장에서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